네, 이번에는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2년 증시에 대해서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ISIC의 송병주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자, 증권사들이 내놓은 예상치를 보면은 최대 지금 3,400 네. 코스피의 경우인데요. 3,600까지도 있는데 네. 이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일단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3,600포인트까지 보고는 있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이제 비관론자보다는 좀 낙관론자 측면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전년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3,600포인트까지는 좀 상반기 지나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자료 한번 보시면 대부분 신한증권은 3,500포인트, 메리츠는 3,450포인트, NH투자증권은 최고 3,400포인트까지 바라는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번 1분기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새해 초부터 이 경제 관련해서 좀 우려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의 그런 금리 인상 3월 달에 거의 확정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계속 이제 긴축을 하려고 하죠. 긴축을 하면서 동시에 금리 인상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당연히 올리겠지라고 하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그런 생각이거든요. 의견들이거든요. 근데 저 또한 우리나라도 올릴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금리 인상이 사실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큰 여파를 줄 것이다. 그게 결국 이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결국은 주식 시장에도 타격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요. 저는 이제 좀 반대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결정 자체가 한국은행에서 그냥 무조건 미국이 올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올릴게요라고 단행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펀더멘털들이 받쳐줘야 되는, 즉 기초 체력이 받쳐줘야지만 이런 금리를 인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피트니스 센터를 끊었다고 해서 오늘부터 푸시업 1,000개 하고 가세요라고 하면은 사실 팔이 후들거려서 운동을 못 하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업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펀더멘털이 받쳐줘야지 한국은행에서 단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금리 인상을 우리나라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받쳐질 것이고 그렇다면은 결국 시장을 부양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실적 기반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작년 2021년도 우리가 하반기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고요. 그리고 수급들도 사실 불안정했었죠.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를 했었다가 다시 또 환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외국인들은 돌아올 수 있다. 즉 무슨 원인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 기반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 좀 우려했었던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 반도체 고정 거래 가격들이 바닥에 잡히고 올라가고 있고 즉 삼성전자가 실적이 우수해질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인플레가 좀 지속되다 보니까 안전자산 성향을 띠고 있는 이 금 거래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장 참여자들은 다시 위험자산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뭐 가상화폐 쪽으로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상화폐의 이런 시세들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주 거래했었던 그런 주식시장 쪽으로 다시 한번 자금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증권사에서 내놓은 그런 전망치들이 너무 무리한 수준은 아니다. 3,600포인트까지 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만은 3,300 정도는 충분히 탈환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분기에는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좀 지지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시면서 3,300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좀 중요하게 봐야 하는 투자 포인트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금리 이슈도 있겠고요. 네. 그에 따라서 사실 기업들의 실적을 먼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반기, 즉 1분기까지는요. 이 4, 4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가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개개별 모멘텀이 있고 투자 포인트가 있는 종목들에서의 그런 우선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뭐 각 일부 증권사에서는요. 이번 상반기에는 좀 성장주에 대해서는 좀 눈을 돌리셔라. 성장주 말고는 개별주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좀 바라보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건 3월 9일 날 우리가 대선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는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이 시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이 통신 사업 관련돼서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원래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전유물이다라고 생각했었던 이 통신 인프라에 대한 구축이 사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바이든 또한 이 통신 사업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흐름에 맞춰서 이번 대통령이 누가 될지가 관계가 없이 아마 이 대선 이후에 상당히 많은 정부 정책들이 좀 많이 펼쳐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뭐 메타버스라든가 NFT라든가 가상화폐에 대한 이런 이 세금과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뭐 먼저 이제 좀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 부동산과 대출 관련된 문제들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에 새로운 모멘텀들이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일단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따라서도 사실 이 지갑이 어느 정도 열리냐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학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질병 자체가 저 또한 상당히 좀 심각하게 좀 바라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결국에는 풍토병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백신이라던가 또는 치료제에 대한 그런 완성도가 어느 정도 높아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잘 예방하고 잘 치료하면은 크게 문제 없이 지나갈 거야라는 인식으로 변할 거다라고 의학계에서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팬데믹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 인식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인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식과 그리고 정부에서 그런 방역 지침들이 좀 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사실 이 직접 타격받는 거는 이 자영업자분들밖에 안 계실 수도 있지만 이거에 따라서 자영업자분들이 지갑을 안 열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중견 대기업들까지 영향을 받을 것인데 시설 투자라든가 설비 투자라든가 또는 인재 채용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대처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는지에 따라서 시장 판도가 좀 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불확실성이 좀 많습니다. 금리뿐만 아니라 대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이야기는 좀 제가 또 준비해놓은 자료가 있으니 예. 추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과 코로나 지속 여부 등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작년 한 해 동안에 뭐 여행주나 항공주 정말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는 어떻습니까?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뭐 사실 당장 여행이나 항공주가 엄청나게 실적이 크게 오를 거다라고 전망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여행주라든가 항공주가 대표적인 이 리오프닝주 관련주로 좀 엮이는 섹터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섹터 말고도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치기에는 모든 업종이라고 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냐에 따라서 아직까지 리오프닝주로 엮여 있는지 또는 코로나 반사이익 수혜주로 엮이는지 그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요식업계를 본다면요. 이 코로나가 확장이 되면서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배달에 대한 이런 확장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매출이 증가한 그런 가게들도 많은 것처럼 사실 어떤 것들을 리오프닝 주다라고 좀 이야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발맞춰서 비즈니스 구도를 좀 확장시켜 나간 그런 업계들이 일단 가장 먼저 발빠르게 반등에 좀 나타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음 아프게도 많은 구조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 구조를 좀 안정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이미 주가라든가 실적 같은 경우에 바닥을 더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려갈 것이 있느냐에 대한 그런 기저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여행을 가려고 상당히 오랫동안 조금 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연말이라든가 명절 때 가족들이랑 펜션을 간다 또는 호텔 예약한다라고 했을 때 평상시 비성수기보다 비싸더라도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울며 겨자 먹기로 예약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에서도 입국 절차에 대한 조금 방식에 대해서 완화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는 결국은 다시 길이 열릴 거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예전에 50만 원짜리였던 100만 원짜리였던 그런 여행 패키지가 200만 원에 팔려도 분명히 팔릴 거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여행사들은 지금까지 부진했었던 실적들을 메꾸기 위해서 고부가치 상품들을 엄청나게 많이 출시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장기간 여행이라던가 또는
A 국가를 갔다가 다시 B 국가를 갔다 오는 그런 패키지들처럼 고부가치 상품이 좀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 판매량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바닥인 여행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당장 오늘 사서 내일 오를 거라는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사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에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여행객들을 실어야 되는 그 비행기의 내부를 전부 다 개조를 시켜가지고 이 짐을 화물을 나르는 썼죠? 그렇죠 화물을 나르면서 사실 운임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고 이 대한항공 4, 4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가량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M&A를 하는 과정 중에서 공정위에서 이런 제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었는데요. 사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M&A가 된다면은 거의 독과점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개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선에 대한 가지고 있는 노선들을 다시 재분배를 하자. 부족한 좀 LCC 업체들한테도 재분배하자라고 지금 공정위가 좀 나서서 조금 해결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본다면은 항공주에 대해서는 뭐 아직 이미 선반영이 돼서 주가가 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도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다만 LCC 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노선도 많이 없고요. 일단 뭐 지방에 있는 그런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지금 무급 휴가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힘들었던 업종들은 어떻게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올해 유망 섹터로 많은 전문가들이 반도체나 자동차 섹터 좀 분석을 하고 계시던데 네.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2021년도에 키워드였던 메타버스 섹터를 올해도 좀 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메타버스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당장 눈앞에서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이 기업들이 지금 현재 실적을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네, 그렇죠. 사실 2020년도에 제약주의 흐름들과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밈이라 그러죠. 이 인터넷 사이에서 또는 대중들 사이에서 대유행을 일으키는 그런 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밈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는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요. 왜 그러냐고 한다면은 저는 일단 이 기업의 실적을 분석을 하고 앞으로 전망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보이는 이런 실적들이 없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주는 사실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하자니 사실 숫자가 안 맞고 네. 그렇다고 가치만 보고 투자하자니 이게 언제 상용화되고 우리 언제 일상생활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미지수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다만 벌써 이러한 걱정들을 하고 있는 투자들이 많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에서 ETF를 벌써 상장을 시켰죠. 코덱스라든가 뭐 타이거라든가 여러 ETF, 여러 증권사에서 미국 관련된 메타버스 ETF도 출시를 했고요. 우리나라 ETF도 출시를 했는데 이러면서 기관들의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우리가 좀 불안 요소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을 수급으로 막아주고 있다. 그렇다면은 대장 섹터로 좀 여겨졌었던 메타버스는 2021년도뿐만 아니라 한 2025년까지도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한 밈으로 인한 대세적인 상승은 올해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연도 좀 탑픽으로 한번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는 올해도 상승의 기조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게임주가 좀 많이 엮여 있습니다. 우리가 네. 메타버스 하면은 어떠한 산업들과 연관이 있을까라고 많이 추측들을 하시는데 일단 먼저 떠오르는 게 게임이거든요. 가상의 현실에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게임인데 저는 그중에서 컴투스라는 기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컴투스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위메이드 종목들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 저는 대장은 컴투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저는 이 기업들을 분석을 할 때 대표이사의 경영 마인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송재준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팟 MP3를 쓰지 않는 시절에도 난 미국의 애플에 찾아가서 그 앱스토어에 난 게임을 넣었던 사람이다. 그만큼 시대 흐름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걸 대비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에 따라서 메타버스 관련돼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1조 원가량 이미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컴투스 직원 중에 한 2,500명은 이번 연도 안에 이 메타버스 본인들이 만든 플랫폼 안에 집어넣어서 거기 안에서 업무를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들을 좀 밝히고 직원들을요? 그렇죠. 네. 임직원들이 2,500명을 거기 안에 집어넣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선점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컴투스랑 컴투스의 대주주인 게임빌이 같이 운영하고 있는 하이브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사에서 출시한 ETF, 코덱스라던가 타이거 메타버스 ETF에서 이 하이브에 대한 보유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벌써 1등 아니면 2위 정도 기록하고 있는 그만큼 증권사에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하이브를 운영하고 있는 컴투스 또한 이 기술력을 하이브에게 이미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다만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를 오늘 사서 내일 오른다라는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컴투스 분석을 해주셨는데 장기적인 호흡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